지금 일단 뭐 시장이 지금 뭐 뉴스를 보면요. 무슨 FOMC가 다 매파적이었다고. 근데 이게 진짜 매파적이었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진짜 매파적인가? 원래 금리 3월부터 인상이죠. 이거 원래 시나리오잖아,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연내 한 4번 정도 인상. 특별히 이거보다 더 할 거라는 분위기는 없었죠. 제가 이제 그 파월 기자회견도 다 봤는데 기자들이 되게 끈질기게 물었어요. FOMC 할 때마다 금리 올릴 거냐고. 근데 파월이 그때마다 되게 이제 답변을 미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번 할 것 같은 인상은 매번 하면 한 6, 7번 하겠죠. 그런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내 4번 정도 인상 뭐 거의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이것도 하반기부터. 방법을 정하는 데만 회의를 2, 3번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다음 FOMC 3월, 그 다음 5월이잖아. 그 다음에는 7월이고 6월 말인지 7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방법을 정하는 데만 2, 3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적 긴축은 아무리 빨라야 하반기부터야. 그러면 이거 뭐야? 그냥 딱 예상대로잖아. 딱 예상대로. 이게 뭐냐면요. 그 매파적이란 게 의미가 뭐냐. 생각을 해봐요. 매파적이란 게 뭐예요? 10대 칠 줄 알았는데 11대 치면 그게 매파적인 거지. 그렇잖아요. 10대 칠 줄 알았는데 5대밖에 안 때려. 그러면은 그거는 비둘기인 거죠. 근데 1대 칠 줄 알았는데 2대 때려. 그럼 그거는 매파예요. 자, 생각해봐요. 5대 맞는 게 더 아파요? 2대 맞는 게 더 아파요? 5대 맞는 게 더 아프잖아. 그런데 10대 칠 줄 알았는데 5대 때리면 비둘기고 1대 칠 줄 알았는데 2대 때리면 매파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 시장은 그냥 10대 때릴 거 딱 10대 때린 겁니다. 원래 긴축을 얘기할 타이밍이었죠. 그 긴축을 얘기할 타이밍에 긴축 얘기한 게 그게 뭐 매파냐. 뭐 원래 매파일 건데. 생각해봐요. 원래 이번에는 매파 할 거였잖아. 그럼 매를 보고 매라고 하면 매가 매면은 그게 매파인가? 이번에는 비둘기 아닐 거였잖아요. 원래부터가 긴축을 할 거였잖아요. 당연한 소리예요. 그 양적 긴축이란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8조 8천억 달러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그러면은 8조 8천억 달러의 양적 긴축 그 대차 대조표를 2조 달러 줄일 때마다 금리 1% 인상의 효과가 있어요. 2조 달러 줄이면 금리 인상 1%와 같습니다. 효과가. 자, 그러면은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4분의 1만 줄여줘도 금리를 무려 1% 안 올려도 됩니다. 금리를 덜 올려도 돼요. 금리 덜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채무자들이 우리만 채무자가 아니잖아. 여러분과 저만 대출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도 빌린 돈, 기업들은 뭐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사업을 하려면은. 그리고 이미 빌려둔 돈도 있고, 그 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안 올려도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 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2년물 금리죠? 2년물 국채 같은 경우 진짜 폭풍 상승했죠. 근데 10년물 국채 어떻습니까? 뭐 큰 차이 없죠?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단기 금리는 급등을 해요. 근데 장기 금리는 별로 그렇게 빨리 급등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 일단은 기준금리란 것 자체가 레포, 초단기 채권에 대한 이자죠. 그리고 원래 시장이란 게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느긋해요. 천천히 뭐 팔거나 사거나 하면 되지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단기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올려도 장기 금리는 보시다시피 단기 금리만큼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당연히 장기 채무에 대한 이자가 많아야지 돈을 빌려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10년을 빌려가는데 이자가 1%고 1년을 빌려가는데 이자가 0.8%면 당연히 1년만 빌려주지 누가 10년을 빌려주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이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경제에 안 좋은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불황의 징표라고도 하죠.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걸. 그런데 양적 긴축을 하면은 장기 채권을 직접적으로 시장에 팔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채권 가격과 반대인 장기 채권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안 오르는 장기 채권 수익률을 강제로 올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양적 긴축이란 게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
양적 긴축도 나쁜 게 아니고 금리를 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이 2017년 말에 양적 긴축을 했죠. 대차대조표를 줄이는데 보시면은 영향이 없어요. 이때 저희 중국과의 갈등 때문이죠. 영향이 없습니다. 잘 올랐습니다. 애시당초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요?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경기가 최악으로 갔다가 회복되는 과정, 여기서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아직 올리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0에서 0.25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호황기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2016년에 금리 인상했던 시기죠. 보시면은 요 시기에 좀 주가가 별로였어요. 한 뭐 반년에서 1년 정도? 그쵸? 여기 금리 올리기 직전에도 한번 떨궜고 금리 오른 직후에도 한번 떨궜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올랐잖아. 지금 여기에요. 입구. 호경기가 시작하는 지금 입구입니다. 입구에서는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금리 오르기 전에도 한번 떨구고 금리 올린 직후에도 한번 떨구고 지금 뭐냐면 입구에서 지금 입장료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리 경기 호황이라는 이제 본격적인 놀이동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지금 입장료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입구니까. 요거 양옆으로 떨구고 그 다음부터 쭉. 지금 만약에 주식을 판다. 그러면 뭐냐면 입구에서 갑자기 입장료를 걷네? 기분 나빠. 입장료 내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입구에서 입장료 걷는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물론 2020년, 2021년만큼 그 정도의 그 유동성 장세 때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세에서 이제는 좋은 기업만 오르는 장세로 바뀌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살 거예요? 채권 살 거예요? 은행 예금이자만큼 배당금 주는 가치주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장주가 예를 들어서 유동성 호황기에 연 50% 올랐으면 이제는 30%만 오를 거예요. 좋은 성장주에 한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 살 거 아니죠. 이게 금리 상승기에 오해들 하시는 게 가치주가 좋을 거라고 함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성장주가 원래 오르던 거 깎이는 거보다는 덜 깎이겠지만 잘 봐요. 은행 예금이자 1%였죠. 근데 그게 이제 한 3% 몇 년 후에 된다고 해보세요. 배당금 웬만한 기업들 뭐 2%, 2.5% 줍니다. 그러면 은행 예금이자 1%였을 때 배당금 2.5%는 매력적이에요. 근데 은행 예금 이자 3%일 때 배당금 2.5% 매력적인가요? 전혀 매력이 없죠. 가치주라고 해서 절대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아신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입장료 내고 있는 거다. 자, 뭐 그렇게 됐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플을 좀 봅시다. 애플. 일단 보시면은 EPS가 시장 기대치를 한 10% 상회했고 매출이 지금 전년 대비 11%로 하는데 역대 최고였죠? 매출 전년 대비 최고였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 보면은 다 좋았어요. 이걸로 보면 좀 더 정확한데 아이패드 제외하고는 전부 성장률이 좋았고 시장 기대에서도 다 좋았죠. 특히 서비스 매출. 요게 지금 꽃이죠. 애플의 소프트웨어 매출이잖아요. 구독 매출이고 이게 시장 기대치보다도 좋았고 전년 대비해서도 24% 좋았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애플은 가이던스를 제시 안 하고 있죠. 그 가이던스도 그러니까 아예 제시를 안 해야 돼. 이게 처음에는 제시 안 하면은 시장이 싫어하는데 그냥 매번 제시 안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시 안 해버리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잖아. 원래도 제시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에서 다음 분기에 이제 견고한 매출 성장 기대할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공급 제약도 줄어들 거다 얘기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반응이 좋은 게 이유를 정리해보면 일단 실적이 뭐 시장 예상보다 적절히 좋았다. 특히 서비스 매출도 좋았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웬만한 기업들 다 뭐 요 정도로 비트합니다. 뭐 이게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었고 지금 아이폰이 이번에 공급망 문제로 해서 굉장히 판매량이 줄어들 거라고 다들 걱정을 했었죠. 다들 걱정했었는데 아이폰이 생각보다 좋았죠. 그게 일단은 가장 컸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애플 목표 주가를 $200로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불안한 시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믿고 맡길 만한 기술주다. 뭐 불안한 시국이라고 해서 배당주 사기는 그렇고 그래도 기술주 성장주 사고 싶은데 믿을 만한 기술주 성장주가 애플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애플 보시면요. 아마존 한번 볼까요? 아마존 보면은 아이고 네 이럽니다. 마소 아이고 200일 겨우 지켰네. 어휴 야 마소 근데 200일은 이거 실화냐? 저는 원래는 지금 이거 오늘 킨 거고 저는 이평선 원래 안 봅니다. 네, 구글도 200일 깨졌고 지금 뭐 다 200일 깨져고 난리 났어요. 토속된장님 2022년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애플은 지금 홀로 좋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시국송에서 아마존도 못 믿고 마소도 못 믿고 구글도 못 믿고 메타 볼 것도 없지. 네, 메타는 뭐 데드크로스 일어났네. 근데 하여간 못 믿겠다. 근데 애플이 유일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였잖아요. 공급망 부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폰의 매출이 올랐어요. 이건 뭐냐면 워런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의 특징인데 경기가 나쁘건 좋건 상관이 없다. 뭐죠? 워런 버핏이 원래 좋아했던 회사? 코카콜라. 경기가 나쁘다고 콜라 안 사 먹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가 나쁘면 가방은 덜 사겠고 여행은 덜 가겠지만 전자제품은 덜 사겠지만 콜라는 똑같이 사 먹잖아요. 애플도 이번에 아이폰 판매량이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다? 이제 생활 필수품이다 그냥. 더 이상 테크주로서 보지를 않는 거죠. 또 아이폰은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의 특징이 뭐죠? 불황 속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제가 뭐 펩시를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펩시는 함부로 가격을 못 올려도 코카콜라는 가격을 올려도 삽니다. 그게 브랜드의 힘이고 1등 기업의 힘이죠. 근데 아이폰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화웨이의 폰은 가격을 올리면 안 사겠지만 아이폰은 가격을 올려도 잘 삽니다. 저도 이번에 아이폰 그 신형 샀거든요. 가격을 올려도 삽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만의 특권이죠. 거기다 애플은 단순히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거의 뭐 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애플이 아이폰과 맥을 판다고 해서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애플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징? 고마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11%가 넘게 떨어졌죠? 그럼 뭔 일이 생겼냐? 뭔 일 있냐? 이거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별일 없어서 그래요. 너무 별일이 없었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올렸던 거죠.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거. 시장이 기대했던 게 이런 건데 보면은 일단 인도량은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텍사스, 베를린은 아직도 지금 장비 테스트 중이죠? 아직도 최종 승인. 요거 아직도 모르고. 텍사스. 모델 Y 생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최종 인증? 서티피케이션이 나야 된대요. 그러면 고객에게 전달 가능. 근데 1분기 내에 할 거죠? 1분기 내에 희망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불확실하니까. 결국 뭐냐면 구체적인 시기 언급은 없었죠? 불확실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기존 공장. 프리먼트 60만 대 지금 가능한데 60만 대 넘을 것 같다. 넘길 것 같다. 뭐 대략 이런 뉘앙스로 했죠. 상하이 특별한 구체적 언급 없었다. 그 다음에 사이버트럭.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사이버트럭. 올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적어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었다. 사이버트럭 이거 좀 컸죠. 그 다음에 또 큰 거. 저가형 모델 25,000불 테슬라 없다. 신공장 없다. 올해 말부터 부지검토. 근데 테슬라는 사실 금방 해요. 기가 텍사스도 그 기반 공사부터 그러니까 땅 공사부터 시작해서 1년 만에 테스트 모델 Y가 나왔죠. 생산품이 나왔다고. 땅 공사부터 1년 만에 차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려면 금방 해요. 그 다음에 또 7번 FSD. 이것도 구체적인 건 없었죠. 일단 뭐 향후 몇 달 안에 중요한 개선 이것도 잘 모르겠고 4680 이것도 구체적인 없었는데 이제 1분기에 텍사스 모델 Y에 탑재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양산 시작한다는 건데 문제는 베를린은 2170이죠. 그러면 생산량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슬라봇 등 신사업. 테슬라봇
너무 좋아했죠. 이거 오히려 악영향이 됐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무슨 테슬라가 이제 봇 회사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좀 이걸 또 어떤 언론에서는 되게 확대 해석했다고요. 테슬라가 이제 뭐 자동차는 내팽개치고 봇에 뭐 신경 쓴다. 이런 식으로 또 돌려가기를 시전했는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를 너무 모르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진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거의 모든 미래 사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미래 사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었다. 특히 신차종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신차종 없다. 이유로 달았던 게 기존 모델들 생산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제 기존 모델들에 대한 인도량 증가에 대한 비전이 좋았어야 됐는데 올해 인도량 가이던스가 작년에 재탕이었죠. 뭐죠? 50% 이상. 이번에 뭐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런 단서를 달긴 했는데 결국 작년에 재탕이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하나 우려만 더해졌죠. 공급만 부족. 우려만 거의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작년 가이던스 재탕에 공급만 부족 우려만 하나 더 추가됐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냐? 기존 사업의 성장성, 원래 하던 테슬라 사업의 성장성도 잘 모르겠고 신사업도 비전 제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망감이 매도를 불렀고 매도가 매도를 불렀고 그러다 패닉셀까지 나온 거다. 뭐 롱 포지션의 청산도 있었겠죠. 롱 스퀴즈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겨우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지지였던 900달러의 전고점이죠. 전고점 지지선이 뚫리면서 패닉 매도 물량이 함께 나온 거예요. 급격한 주가의 하락과 함께 장대 음봉과 함께 심리적 그나마 저항선이었던 전고점의 지지선이 깨지니까 장대 음봉 그냥 쭉 나와버리면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는 거죠. 패닉셀. 그런 패닉셀이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나왔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뭐 시장도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시장도 안 좋고 한데 어제 보통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영향이 조금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거고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게 지금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죠. 별로 관심사항은 이거죠. 이게 진짜 관심사항입니다.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는 문제가 없냐?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문제가 없다면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런 단기적인 뭐 기술적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문제죠. 그거는 주가와 상관없이 팔아야 됩니다.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되었다면. 근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신차종이 전혀 없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테슬라 보시라든지 뭐 이런 신사업에 대한 가이던스가 약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죠.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왜냐면 테슬라의 지금 실적에는 걔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망감, 기대감을 완전히 꺾으면서 실망감을 증폭시키기에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심리적인 영향이고 당장의 실적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도량 예상치입니다. 인도량 증가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인도량 예상치, 가이던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작년에 재탕 플러스 공급만 문제의 우려를만 추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사실 50%의 인도량 성장도 엄청난 거죠. 누가 회사가 매년 50%씩 성장을 합니까? 이것도 엄청난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테슬라는 지금 PER이 270이에요. 순이익 대비 주가가 270배, 굉장히 흔히 말하는 고 PER이죠. 이 밸류에이션을 감당하기에는 50%의 성장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도 했었냐? 작년 요거죠? 작년 2021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갈게요. 요 날입니다. 이때도 올해 2021년에 작년이죠? 2021년에 향후 수년간 50% 이상씩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50% 성장으로는 그때 테슬라의 PER은 더 높았죠. 그때는 뭐 아마 몇백
그냥 넘었을 건데 그런데 50% 이상 성장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쭉 떨어졌죠. 그리고 2022년에 들어와서 2022년에도 50% 성장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작년 이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냐 결국. 작년에 2021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실제 인도량이 몇 퍼센트 증가했죠? 87%. 50만 대에서 93만 6천 대였나? 3천 대였나? 하여간 8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이 나중에 알았죠. 이때만 해도 50% 성장할 줄 알았는데 87%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87% 성장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높은 87%까지는 아니더라도 70%, 그 다음엔 60%, 그 다음에는 55%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차종도 없고 신사업도 없고 한데 인도량도 50%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같은 일이.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은 테슬라의 가치는 망가진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제 테슬라는 망가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2021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21년보다는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요런 급등은 나중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결국 큰 차이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인도량 예상치 적중률의 최강자죠? 최근 예상치를 보면요. 2분기에 2.6% 적게 맞췄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실적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3분기에도 2.6% 적게 맞췄고 4분기에는 3% 적게 맞췄어요. 그러면 얘가 올해 몇만 대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냐? 164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2%, 3% 실제보다 적게 맞췄던 트로이 테슬라가 164만 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은 얼마냐? 135만 대. 요게 한 딱 50% 성장한 거죠. 그러면 트로이는 164만 대, 시장은 135만 대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EPS 추정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마진 증가한 이유로 뭐를 들었죠? 네, 코스트 다운과 인도량 증가.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가 마진 증가의 이유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EPS 추정치는 요거 차이보다 더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 규모의 경제란 건 뭘까? 자,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한다고 해보세요. 한 번에 소량씩 사는 사람보다 대량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량으로 파는 게 훨씬 유리하죠? 여러분이 가게를 차렸다고 해볼게요. 고깃집을 차렸는데 하루에 한 테이블 들어와. 손님 한 테이블 들어와. 그리고 다른 가게 차렸는데 거기는 10테이블이 들어와. 그러면 손님이 10배 차이니까 수익성이 딱 10배만 차이 날까요? 훨씬 더 차이 나죠? 왜 그러냐? 월세 내야지. 그 다음에 알바 인건비 줘야지. 본인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지. 전기세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손님 얼마 안 들어오면은 그 고기도 조금씩밖에 못 들여와요. 그렇게 하면 들어오는 비용도 비싸지죠. 그래서 2배 많이 팔았다고 해서 이윤이 2배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진은 훨씬 더 차이 나요. 그래서 135만 대를 팔 때와 164만 대를 팔 때는 수익성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올해 135만 대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의 EPS 예상치는 어떻게 되냐?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요게 불과 엊그제 찍은 스크린샷입니다. 2022년에 9달러 73센트입니다. 그런데 불과 요거 얼마 안 돼요. 1월에 찍은 겁니다. 1월에만 하더라도 8달러 80센트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지금 10달러 23센트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135만 대일 때 10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건데, 그런데 시장 예상치인 요 135만 대를 그대로 쳐준다고 하더라도요. 135만 대 그래. 그대로 쳐준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테슬라 실적 예측할 때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거죠. 테슬라의 주요 수치들을 가져와서 평균에 입각해서 최근 추세를 감안해서 약간의 보정만 더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보시면은 제가 원래 예측했던 게 농협 EPS 2달러 81센트였습니다. 실제로 얼마였죠? 2달러 54센트.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페이롤 텍스 3억 4천만 달러를 일회성 지출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달러 80센트. 요 방법이 언제나 제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제가 여지껏 했던 테슬라 실적 예측 영상 과거 거 한번 다 보세요. 거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면 평균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요, 항상.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135만 대로 잡아줘도 11달러 50센트입니다. 11달러 50센트.
그러면 시장 예측치가 지금 얼마였죠? 시장 예측치가 10달러가 좀 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9달러 73센트였어요. 그럼 135만 대로 잡아줘도 평균에 입각해서 실적 예측을 하면은 11달러 5센트가 되고 50센트가 되고 지금 현재 시장 예측보다 10% 이상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트로이 테슬라가 164만 대를 얘기를 했죠. 그럼 164만 대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164만 대로 계산을 하면은 14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EPS 예상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시장은 10달러 23센트였나요? 이건 뭐 거의 40%가 차이가 납니다. 40%.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요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신사업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 신차종도 없고 그러니까 실망감만 큰 상황이고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된다? 이거다. 이거. 시장의 예측과 실제 테슬라가 낼 실적에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14달러를 기준으로 PER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아까 PER이 얼마였죠? 270이었죠? 그럼 지금 이제 800달러라고 치고 14로 할게요 그냥. 57. PER이 5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50%만 성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65% 성장할 거고 그 다음에도 60% 성장할 거고 그 다음에도 55% 성장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전기차 침투율이에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가면서 7.4%로 급장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신차 기준이고 기존 차까지 하면 아직도 뭐 터무니없이 낮고 신차 기준으로 해서 7%까지 성장을 했고 올해 아마 10% 11%까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냐? 도입 곡선으로 치면요. 지금 여기가 20%예요. 어답션 커브로 치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지금 출발. 지금 안전벨트 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벨트. 다들 안전벨트 매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도입입니다, 도입기. 테슬라는 2030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 빅테크들 어느 기업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는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장은 135만 대를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164만 대 이상을 저는 170만 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도할 거고 그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EPS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시장 예상은 10달러가 조금 넘는데 실제로는 14달러, 저는 15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보다 40-50% 높은 EPS가 나올 거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2021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어떻게 되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때만큼 이런 급등은 없겠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안목의 차이. 여기서도 시장은 몰랐죠? 50% 성장할 거라 그랬죠? 근데 87% 성장했죠? 이렇게 됐죠. 그 안목의 차이가 결국 테슬라의 가격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시장은 지금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 쌀 때 540달러 때 이거 540까지 갔죠. 540달러 때 줘도 안 산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2배 넘게 1240달러 됐는데 사겠다고 난리야. 이게 이성적입니까? 540대 안 사다가 불과 몇 달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는데 사겠다고 난리예요. 그럼 지금 다시 이때는 사겠다고 난리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또 안 삽니다. 가격이 또 떨어지면 안 사요. 이러한 안목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투자해서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의문이냐? 정말 시장이 그 정도로 모를까요? 에이 설마 시장이 이 정도로 모르려고? 160만 대가 넘게 판매되는데 135만 대밖에 못 팔 거라고 예상한다고? EPS가 14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10달러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에이 설마 시장이 그 정도로 모를까? 정말로 시장이 똑똑했다면 애시당초 하루에 10%나 주가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애시당초.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신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다? 그냥 조울증 걸린 바보입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 하루에 10%도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울증 걸린 바보예요.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팔던 사람은 뭐예요? 지금 테슬라의 이 가치를 못 알아보고 헐값에 내던진 거죠. 여러분이 테슬라를 더 사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요. 지금 테슬라를 살 거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헐값에 작년처럼 내던지고 있는 상황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요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될 거란 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를 기뻐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품 명품을 파는 매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샤넬이 있는 거야. 가짜 명품 매장인데 거기에 진짜 샤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샤넬이. 근데 그 주인이 그게 카운터핏인 줄 알고 그냥 가품인 줄 알고 헐값에 팔아요. 그럼 그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그게 진품인 줄 알아.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보석상에 갔어. 근데 보석상 주인이 다이아몬드를 큐빅인 줄 알고 팔아요. 근데 나는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 그럼 그때 마음이 어떨까? 또 해볼까? 여러분들이 미술품 파는 데 갔어. 미술상에 갔어. 근데 거기에 진품 고흐의 그림이 있어요. 진짜 고흐의 그림이 있다고. 근데 그거 주인이 그게 진짜 고흐의 그림인 줄 모르고 가품의 가격에 팔아요. 모조품의 가격에 팔아. 그럼 난 그걸 볼 때 가슴이 어떨까? 설레지 않을까요? 나라면 엄청 설렐 것 같아.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진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에 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죠. 가품 매장에서 진품 샤넬을 카운터핏인지 알고 팔고 있어도 내가 그걸 진품인지 못 알아보면 못 사죠. 그걸 알아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한 구분 능력이 없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품, 가품 구분 능력 없으면은 가격에 휘둘린다. 왜 그럴까? 그거를 구분할 수 없으면요. 비싸게 팔면 진짜인 줄 알다가도 남들이 갑자기 싸게 팔면 가격이 싸지면요. 어제까지 진품인 줄 알았던 거를 가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본인만의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비싸게 팔던 걸 싸게 팔면 진짜인데도 가짜로 보여요. 왜냐면 내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에 휘둘리는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 1240달러 부를 때는 와, 이 주식 진짜인가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800달러 부르니까 가짜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남들이 미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에 팔 때 싸게 사서 그거를 다들 가치를 알아볼 때까지 장기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성공이에요. 다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뭐였죠? 단기적으로는 조울증 걸린 멍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 2년, 3년은 모릅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더 걸릴 수도 있고. 거기에 경기라는 변수가 있죠. 경기라는 변수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사람들이 요럴 때는 안 팔겠죠? 요럴 때는 안 팝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경기 사이클? 그거는 뛰어넘어야죠. 그거 이상으로 봐야죠. 경기 사이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경기 사이클 더 너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머리는 좋아도 인내심이 없는 투자자들은 탈락합니다. 그럼 어떤 투자자들이 성공하냐? 머리가 좋은 투자자? 아닙니다. 통찰력은 약간만 있으면 돼요. 지금 그냥 요런 거 요즘 정보 다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서 약간의 통찰력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인내심을 겸비해야 됩니다. 약간의 통찰력과 이걸 겸비한 투자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성공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요즘 이제 코인 투자도 다들 하시고 제 채널에서도 제가 이제 가끔씩 다루고 하는데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할게요. 비트코인이 역대급 하락을 했었죠. 거의 50% 저점과 고점 기준으로 거의 50% 하락을 했다가 뭐 요즘 살짝 반등을 했는데 뭐 지난 이거 부처님 오신 날 붓다빔 뭐 사실 뺨치죠. 거의 뭐 이것도 일종의 패닉 장세인데요. 이런 패닉 장세에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닉 장세에서는요,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차트는 뭐죠? 심리의 대변입니다. 이 정도에서 살 거다. 이 정도에서 팔 거다. 근데 이런 판단은 언제 가능하죠? 이성이 남아있을 때. 극단적으로 이성 마비 사태가 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술적 투자를 했었죠. 예전에 뭐 4, 5년 전에 기술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요. 뭐 기술적 분석 차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댓글로 코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무슨 코인 사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단순히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그냥 차익 실현을 하려고 산 거면은요. 그거는 투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원래는 사면 안 돼요. 내가 산 그 코인이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솔라나면 솔라나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 어떤 쓰임이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알고 사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알고 샀고 그 가치가 바뀐 게 없다면
조금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더 좋아해야죠. 예전에는 10,000원으로 비트코인 요만큼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그거 2배를 사. 얼마나 좋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1년 동안 거의 안 올랐죠? 1년 동안 안 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 계속 늘려나고 있는데 수량. 너무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싸게 팔어. 조금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분명히 구분할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 문제는 거긴데 가치를 명확하게 본인이 진품, 가품을 구분할 줄 모르면 남들이 가격을 싸게 부르면 어제까지 진품처럼 생각했던 게 갑자기 가품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남들이 부르는 가격에 본인의 모든 투자가, 멘탈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열심히 사고하고 연구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진품과 가품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진품 고우의 그림을 모조품 가격으로 누가 팔아, 미술상이 팔아, 너무너무 설레죠. 다이아몬드를 큐빅 가격으로 팔아, 너무너무 설렙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똑같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다시 한번 되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산 건가? 그거를 본인에게 되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지금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요즘 많이 하세요. 댓글창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저는 사실 그 자산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터디 진행하고 있죠. 근데 그 스터디에서는 제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딥하게 얘기를 하는데 스터디 밖에서는 일반적인 유튜브나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매체에서는 제가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의 자산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왜냐면 보통의 사람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스터디 밖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매체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서로가 둘 다 이해하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죠. 투자에 대해 얘기를 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이해하는 표준 규격과 표준 언어로 얘기를 해야 모두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잠깐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라방도.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수익이라는. 내가 뭐 테슬라로 얼마를 벌었네. 그런 거를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HH님 후원은 감사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너무 그 화내시는 그런 거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후원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저는 그러면은 지금 뭐 내가 수익을 얼마 보고 있네. 그 수익이 얼마 사라졌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면은 저는 명목 화폐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 자산을 기준으로 수익과 손해를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산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자, 이게 애플의 차트입니다. 애플의 차트 아주 아름답죠? 2000년대 초반부터의 애플의 차트. 뭐 엄청나게 이것도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운 거고 가까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뭐 떨어졌다고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 지금 애플로 치면 여기 계신 겁니다.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거. 여기 계신 겁니다. 이게 멀리서 보니까 아름답지 여기서 계셨던 분들은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름다운 우상향이죠.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 뭘 것 같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죠? 뭐죠? 그냥 뒤집은 겁니다. 요 차트 뒤집은 거예요, 요 차트. 요 차트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거꾸로.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달러를,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스터디 밖에서는 거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같은 언어로 얘기가 안 되니까. 달러를 애플로 가격 매긴 겁니다. 반대로 달러를 애플 주식으로 가격을 매긴 거예요. 이거 테슬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겠네. 구글로 하면 똑같습니다. 아마존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똑같습니다. 어떤 좋은 주식, 좋은 코인으로 가져와서 해도 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물안개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달러를 자, 그러면 지금 요즘 폭락했다고 걱정하시는 비트코인. 이게 뭐냐?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가격 매긴 겁니다. 비트코인을 달러로 가격 매긴 게 아니고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가격 매긴 거예요. 반대로 한 거예요.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가격 매긴 거. 달러가 어떻게 됐냐? 한 달 동안 급등했다 이거. 아름답다. 아름답죠?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가격 매겼더니 아름다운 상향입니다. 뭐 한 달 동안 30% 올랐네. 6개월로 해볼까요? 6개월 하니까 그냥 그렇네. 뭐 본전치기입니다. 본전치기. 1년 해볼까요? 1년 하니까 이제 손해네.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가격 매기니까 1년으로 가니까 이제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5년 해볼까요? 5년? 떡락이네. 5년 하니까 떡락입니다. 자, 그럼 맥스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놀라지 마십시오. 맥스입니다. 맥스로 하면 어떻게 될지. 심장박동 정지.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 운명하셨습니다. 심장박동 정지예요. 이건 차트가 되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심장박동은 오래전에 정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러란 건 어떻게 됐냐? 요게 달러의 공급량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달러 가치겠죠? 하락이겠죠? 한순간도, 물론 중간중간 이것도 크게 보면요. 이것도 중간중간 크게 보면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지만 결국 넓게 보면 어떻게 된다? 달러 가치는 영원히 하락했다. 달러 가치는 영원히 하락합니다. 영원히 하락해요. 그러면은 자산을 판다는 건 뭐예요? 주식을 판다는 건 뭐예요? 코인을 판다는 건 뭐예요? 주식을 팔고 뭐를 받아요? 달러를 받죠. 그러면 주식을 판다는 거, 코인을 판다는 거 뭐예요? 달러를 사는 겁니다. 주식을 주고 달러를 사는 거예요. 맞죠? 코인을 주고 달러를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주식이 이제부터 떨어질 것 같다고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 이 영원한 우하향하는 주식, 얘가 달러입니다. 이 영원한 우하향하는 주식이 요 반등하는 구간, 요거 먹겠다고 대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식을 주고 달러를 사는 거는, 코인을 주고 달러를 사는 거는 이 영원히 하락하는 이 개떡주가 요거 잠깐 반등하는 거 노리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요.
트레이딩은요, 대세와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대세 우상향하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 롱으로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랐을 때 숏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잠깐 먹겠다고 숏으로 트레이딩 하면 안 돼요. 그럼 대세와 반대 방향으로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숏으로 트레이딩 하는 주식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영원히 우하향하는 주식이 잠깐 올랐을 때 반대로 숏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대세와 같은 방향으로 트레이딩 해야 합니다. 대세와 다른 방향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배를 모는 거랑 같아요. 내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돛을 피고 배를 모는 거랑 같다고요.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트레이딩은 반드시 대세와 같은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자산을 팔고 달러로 사는 건 뭐다? 영원히 우하향하는 이 똥망 주식이 잠깐 반등할 걸 노리고 대세와 반대 방향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수익인의 명목화폐로 가격 매겨서 수익인의 만의 생각 자체란 아예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는 웬만하면 딴 사람이랑 안 합니다. 왜냐면 서로 같은 언어로 대화가 안 돼요. 물론 그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제일 변동성 없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영원히 가라앉는 배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불해야 할 현금은 필요합니다. 그쵸? 우리가 식비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뭐 월세 내신 분은 월세도 내고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제일 없는 달러로 당장 지불해야 될 현금은 필요해요. 그거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자산은 뭐가 돼야 돼요? 얘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밑동이 줄줄 새는 밑동 빠진 독입니다. 얘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저는 1년도 아니고 이거는 있어요. 저는 이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1년, 2년, 3년도 아니에요. 그냥 평생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자산인지 아닌지만 관심이 있어요. 단기적 변동성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최현재님, 소름 돋았다고 이해를 하셨다면 정말 저도 오늘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번 돈, 이게 수익 실현입니다. 얘를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번 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수익 실현입니다. 돈을 주식으로 살 때, 주식으로 바꿀 때, 코인으로 바꿀 때, 그때 저는 수익 실현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돈으로 바꿀 때, 이거는 언제 하든 손해 실현이에요. 손해 실현. 보물을 제가 늘 말하죠. 보물을 쓰레기랑 바꾸는 거다. 주식을 사는 거, 코인을 사는 게 수익 실현입니다. 자산을 돈으로 바꾸는 게 손해 실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기준은 좋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지, 그게 저의 부의 기준이지 현금 기준으로 환산해서 수익인에 만회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잠깐 얘기를 하고 끝을 낼게요. 노르웨이님 감사드립니다. 이천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첫째,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원화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매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화폐 기준으로 생각하는 가치 측정하는 사고방식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어요. 완전히 세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걸로 올랐네 내렸네를 생각을 하면서 수익이네 손해네를 따지는 거예요. 짱귤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 왜냐면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딩 하려고 한다. 달러가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달러가 이렇다는 거 알아.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요거 베팅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요거 한번 베팅해보고 싶어. 얘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오른 자산이라도 나는 그래도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다를 하고 싶어. 달러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하락한 자산이라도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다를 하고 싶어. 라는 그런 트레이딩 하려는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수경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진경승님 또 5,9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또는 자산과 자산 사이의 가격 차이에 한번 베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애플은 오를 것 같고 테슬라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두 개의 가격 차이 벌어지는 거에 한번 베팅을 해보고 싶어. 그런 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왜냐면 현금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변동성이 가장 적죠. 그리고 자산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크게밖에 안 보이죠. 멀리서 봐야 되는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크게밖에 안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제 아무리 이거라도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네 번째, 이거 앞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자산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모른다. 이 경우 어떻게 되죠? 남들이 부르는 가격에 휘둘린다. 남들이 비싼 가격 부르면 진품인 줄 알다가도 갑자기 오는 싼 가격을 부르면 가품인 줄 안다. 다섯 번째,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알겠어. 다 알겠어. 달러 뭐 이거 알겠는데 하여간 내가 산 애가 다른 애들보다, 다른 자산보다 더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 테슬라가 애플보다,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 가치가 더 빨리 커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이런 결국은 다 복합적인 거죠.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인 겁니다. 대부분은 이 이유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금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고 수익이네 만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일재님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걸 제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뭐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뭔가 조금 깨달으신 게 있고 얻은 게 있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오늘 제가 라방을 한 이유가 다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만족이에요. 대부분은 이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익이네 손해네 하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오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투자는 수행과도 같다. 이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목사님, 스님들도 교리 공부 엄청나게 하죠. 그쵸? 이론 중요합니다. 종교라고 해서, 신앙이라고 해서 교리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스님들 교리 공부 엄청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종교인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많이 만나 뵙고 저도 예전에는 종교도 있고 했지만, 이거 하나만 장담할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진짜 종교인은 절대 아니더라. 공부 많이 했다고 진짜 종교인은 아니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이거 종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어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종교인들도 교리 공부 엄청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진짜 종교인은 절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굳히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의 과정이에요. 일종의 구도인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론도 중요한데요. 이론도 중요해요. 재영님 정말 큰 가르침 얻고 갑니다. 그러셨다면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이론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체화하는 겁니다. 체화. 축구 선수가 이론 백날 이론으로 축구 공부한다고 좋은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죠.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김연아 동영상 1000번 본다고 해서 뛰어난 피겨스케이터 선수 되는 거 아니죠. 내 몸으로 체화를 시켜야 돼요. 백날 좋은 말씀 읽어봐야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주식책 100권 읽어봐야 이런 수행의 자세, 성찰의 자세가 없으면 결국 다 공허한 멍멍이 소리예요.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이 전부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솔직히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념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관념적으로 얘기했을 뿐이고 실제로 장기에 투자하기에 이재영님 멘탈이 전부다.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HH님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뭐 짜증나셨던 거 이해한데요. 여기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멘탈이 필요하지 않아야 돼요. 멘탈이 필요하면 안 돼요. 멘탈이 필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멘탈이 전부다라는 채널명을 걸었지만 멘탈이 필요하지 않아야 돼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명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돼. 잡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잡생각 나죠? 명상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잡생각해서는 안 돼. 나는 집중해야 돼. 그럴수록 더 집중 안 됩니다. 크리스티님 캘리포니아에서 멘탈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멘탈도 강조하면 안 돼요. 블랙골드 오프님 보물을 쓰레기로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다.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개념적으로 또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성찰과 공부와 연구,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신념을 굳히고요. 신념을 굳히고 내 걸로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 걸로 체화를 시켜야 돼요. 솔직히 이론적으로 깨달음 없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모든 집착을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됩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잖아요. 담배 끊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담배 안 피우면 되잖아. 이론적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 공부,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 걸로 체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의 평생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거의 얘기를 끝냈는데 제가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사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뭐 반도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뭐 남은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뭐 하여간 잔소리 오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잔소리 오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구정 연휴인데 다들 고향 내려가셔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연휴들 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연휴 때는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마 영상이 평소보다는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연휴 뭐 때도 아예 안 올리진 않을 거고요. 좀 올릴 거고, 일단 오늘 영상도 조금 잘라서 재방송 올릴 거고,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연휴 때는 평소보다는 좀 영상 적을 거란 거, 그거는 미리 양해를 드릴게요. 칩한님, 야식 드시게 되면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다들 싸우지 마시고, 행복한 그 좋은 마음 갖고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 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